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준TV하고 제휴를 통해서 저희 미탐 채널과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너는 저희가 좀 우량주들 그리고 조금 초기의 성장주들 이런 기업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4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량 기업인가, 그리고 예상 실적,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현재 모멘텀 이런 것들을 초이스탁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거 보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종목은 데이터독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티커는 DDOG. 네, 그리고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다른 회사의 서비스들을 모니터링 해주거나 보안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이고요. 구독 서비스 개념으로 보통 서비스들이 연장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자세히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독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전 고점 대비해서 하락, 그 다음에 전 저점 대비해서 52주 최고가 또는 최저가 대비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조그만 실적의 변동이나 뉴스에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까지 가서 이때 이제 전 저점까지 이제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지는데 약 50%니까 굉장히 단기간이죠. 한 3, 4개월 만에 손실이 50%까지 났다가 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단기간 한 2, 3개월 안에 한 60% 가까이 수익률이 나는 이런 구간의 변동들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 굉장히 점핑해서 가는 이런 구간들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게 아니다가 했을 경우에 단기간에 급락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간단한 좀 설명과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건데요. 일단 이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그 다음에 로그 관리, 보안 관리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스 기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만약에 초이스탁이 있다. 그럼 초이스탁의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려면 뒷단에 있는 하드웨어나 서버나 그 다음에 회원들이 유입될 때 이런 체킹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을 체킹하는 그것들을 자동화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그런 자원 관리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넷 인프라라는 게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체크해서 우리가 일명 관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킹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알림으로 실무 담당자한테 푸시가 가든 이런 메시지가 가게 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서 이런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데이터독의 핵심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독 기반의 사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서비스 요금제가 어디까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제만 쓸 거냐, 로그도 쓸 거냐, 보안 관리도 쓸 거냐에 따라서 제품이 점점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월 구독 형태로 또는 트래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제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서비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요 고객의 다중제품 채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의 라인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 인프라만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회사가 커지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도 하다가 이러다가 뭔가 외부에서 이런 해커나 이런 것들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관리도 좀 붙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독 상품의 채택률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한 개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2개 이상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80%대 중반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 하는 기업도 있고 4개 이상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의 비중들이 꾸준히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서비스에 락인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또 다른 걸로 한 번에 바꾸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그 회사에 어떤 경제적 혜자를 주는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점이고요. 현재 데이터독의 뭐 어떤 규제라든지 또는 법적인 어떤 리스크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낮은 편이고, 다만 이제 최근 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00만 달러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적자로 기록하다가 작년에 이제 연간으로 흑자로 전환을 처음으로 케이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에 이제 또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전환한 요 부분이 하나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유의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 실적이 적자가 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부분이 연구개발비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큰 폭으로 늘렸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AI라든지 L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관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들이 결국 인건비겠죠. 많이 증가했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매출로 잘 연결되는지 이런 체크들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200만 달러 적자는 물건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연구개발비, 인건비, 사람들을 뽑아서 투자함으로 인한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적자가 많이 났다는 리스크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이 기업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이제 우량 기업이냐? 그러면 이제 53점이면 그냥 보통 정도의 기업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 34% 정도 속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재무 안정성이나 현금 창출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캐시플로나 재무상으로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미래 성장성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올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고, 조금 지나면 가을 되면 이제 내년도의 예상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의 매출액과 EPS는 컨센서스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이 부분이 뾰족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시즌에 체크할 때가 되면 당연히 저희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반영해서 점수들이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지금 30점으로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아까 이제 이익률이 막 이제 턴했고 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익률이 조금씩 아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 성장주가 되려고 하면 제가 이 모양, 요 세 개의 아이템 있잖아요. 미래 성장성, 재무 안전성, 현금 창출력이라는 요게 요런 식으로 약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 안정성에는 현금 창출력에서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 성장성 면에서는 약간 좀 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 부분이 좀 회복이 되면 좀 더 빠르게 아마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종합 점수를 봐도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해서 좀 멈춰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점수도 역시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의미 있게 바뀌는 것들은 아마 한 달 단위로 좀 바뀔 것 같고요. 일별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바뀌면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이 점수가 막 급격히 바뀌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찾으면 굉장한 기업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인지를 조금 더 재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재무 차트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그림 차트로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서는 실적이 문제가 없는지 리스크 이런 걸 체크하다가 이 부분은 좀 체크가 분석이 필요할 건데 하는 그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거고요. 그걸 찾아서 재무제표 원본이나 에드가에 있는 원본을 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성이 된 건지를 좀 확인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매출과 이익을 보면 연간 단위로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죠. 고속 성장한 게 맞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26%, 순이익이 275%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고속 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밑에는 다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케이스를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더 안정화되면 주가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좀 비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제 순이익률인데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데이터독도 보면 이 파란색과 녹색의 라인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녹색이 파란색보다 낮게 이제 그려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3년도 이런 데이터들, 24년도 데이터를 보면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인데 순이익률은 6.8%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업외 손익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요 영업외 손익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순이익률이 높이 나오고 순이익도 높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플로우로 보면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 영업이 플러스, 투자가 마이너스, 재무가 플러스. 이렇게 보통 나타나는 기업이 성장기에 나타나는 기업이에요. 초기 성장주에서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영업이 플러스, 투자가 마이너스, 재무가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 자체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재무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유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활동이라는 게 차입이나 증자인데 돈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다는 게 7.8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건데 재무활동을 통해서 7.8억 달러 정도를 조달해서 이게 이제 뾰족 위로 올라왔죠. 0을 기준으로 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조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회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투자했는지 썼는지 요걸 이제 분석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과 차이가 큰 이유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무활동으로 이 현금을 유입을 시켰는데 어디다 썼을까? 제대로 썼을까? 요 두 가지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요렇게 요 차트를 보고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재무에 대한 분석들을 제대로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차트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요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이 113%, 유동 비율이 263%인데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게 상당히 안전하고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유동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 스마트 스코어의 우리 종목 진단 점수에 재무 안정성이 아마 90점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으로 이미 다 체킹이 돼요. 그러니까 걔가 뭐 부채 비율도 체크하고 뭐 유동 비율도 체크하고 이자 보상 배수도 체크하고 차입금 비중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다 체킹해서 점수를 카운팅하기 때문에 걔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재무제표나 이런 재무 차트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스마트 스코어에 있는 재무 안전성 점수를 가지고 내가 이걸 다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포함한 점수가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무 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요건 이제 분기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2024년도 4분기에 7억 5,900만 달러의 재무 활동으로 플러스 앞에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이게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 플러스 그 다음에 밑에 투자활동 앞에 조그맣게 마이너스 붙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성장주로 가는 형태의 케이스예요. 근데 성장주가 아니고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바뀐다. 그럼 오히려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막 성장률이 높고 성장할 때 나타나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이미 막 그 성숙기에 들어가서 이제 성장이 멈춘 기업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위험이 발생한 신호를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독은 초기 성장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자,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보시려고 하면 제가 자산의 변동 내역, 즉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분명히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도 재무상태표에 나오는데 자금을 조달했는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었든 자본이 늘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이 늘었다는 거는 유상증자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한 케이스. 이것도 재무활동에서의 플러스로 기록되고요.
부채 총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차입이 늘어났다는 것도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의 데이터를 쭉 확인해 보시면 제일 많이 증가한 게 차입금 부분이죠. 그러니까 차입금이 그 전 분기에는 9억 6천만 달러였다가 18억 4천만 달러니까 차입금이 8억 7천만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입금으로 인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했구나. 즉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컸던 게 아니라 어떤 차입, 채권을 발행했던 돈을 빌려왔던 그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돈을 조달했구나. 이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럼 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이 세 번째 자산 총계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당재 투유무에서 앞자만 따서 좀 외우세요라고 했잖아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 네 가지가 재투유무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현금성 자산, 단기투자, 매출채권 자체가 요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우리가 당자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금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당자자산이란 거는 계정 과목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당자 비율이나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요런 계정 과목들을 묶어서 당자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게 당자자산이란 말 자체가 계정 과목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통틀어서 당자자산인데, 여기 이제 자산이 늘어난 항목을 2024년도 똑같은 분기를 체크해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3,300만 달러에서 12억 4천만 달러로 약 9억 1천만 달러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이 소폭 증가했어요. 단기 투자 자산이. 그럼 여기 보면 현금성 자산이 거의 다 늘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마련했다. 근데 이 재무활동은 차입을 통해서 마련했다. 그리고 이 차입을 통해 마련해도 어디다 썼다? 거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M&A 하는 데 쓴 것도 아니고 회사가 유형자산을 설비하는 데 쓴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다. 그럼 회사는 왜 도대체 이걸 발행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현금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요 중간에 2024년도에 12월 달에 공시를 좀 찾아봤더니 10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사채랑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랑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약 10억 달러 정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거 하는 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 전환사채. 그래서 영어로는 컨버터블, 전환하기 가능한 본드. 그래서 CB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우리가 CB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을 그러니까 산 사람들은 요걸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낮은 가격, 처음으로 발행할 때 우리가 얼마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수익률이 0인 거예요. 특히나 이 기업이 발행한 거는 쿠폰 금리가 0%예요. 그러면 금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2029년도인데 2029년도까지 주가가 올라서 내가 싼 가격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이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쿠폰 금리가 0이니까 이자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고, 이 돈을 가지고 되게 뭔가 이 주식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회사에 많이 뭔가를 투자해서 회사를 성장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을 쫙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현금성 자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뭐 다른 뒤에서도 아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이가 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요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데이터독이 향후에 M&A나 또는 다른 데 투자하는데 아마 그 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 현금 여력들은 좀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재무활동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자금을 조달했지만 그 돈을 딴 데 쓰지는 않고 현재는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생기는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요 돈을 나중에 어딘가에 쓸 것이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아까 플러스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회사에 돈이 없어서 많이 조달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앞에 있는 재무활동도 약간 맞물려 있는 얘기긴 한데, 영업의 손익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게 계속될 건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2024년도 12월 말, 이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의 이익이 보면 한 2천만 달러 있다가 2023년도부터 이제 크게 늘기 시작하죠. 2023년도에 1억 달러, 2024년도에 1억 5천만 달러. 그래서 순이익이 작년에 1억 8천만 달러 했는데 영업이익은 5천만 달러밖에 없어요. 흑자 전환은 했죠. 흑자 전환을 했고, 하지만 영업 외의 이익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영업 외의 이익이 앞으로도 또는 2025년도에도 계속될 것일까라고 체킹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뭐냐면 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단기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 나왔어요. 우리가 요거를 공정가치 평가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찍은 영상들이나 요 전에 영상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금액이 이후에 어떤 이제 시장의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 시장이 변하는 가격들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가를 100달러에 샀는데 연말이 됐더니 150달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안 팔았어요. 그러면 50달러에 주당 50달러의 평가이익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영업 외 이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데이터독처럼 이런 자산들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자산 가격이 변동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현금성 자산의 12억 4천만 달러 중에 11억 9천만 달러가 MMF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사실 이게 현금은 아니고 이게 금융상품이죠. 여기에 가입돼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평가이익들이 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기 투자 자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장성이 있는 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차에 18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29억 달러 중에서 요 금액 중에서 회사채가 약 19억 달러, 그 다음에 국채가 약 4억 6천만 달러. 그럼 요거만 하더라도 거의 한 23, 4억 달러 되잖아요. 요거 외에도 다른 채권들 지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정리해보면 단기 투자 자산하고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 MMF나 회사채나 국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게 단기 투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만기가 1년 미만짜리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요 같은 국채나 같은 회사채라 하더라도 만기가 길면, 만기가 길거나 또는 그 안에 팔 생각이 없거나 1년 이내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장기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똑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회사 채권을 3년짜리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난 1년 안에 매각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단기 투자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만기 자체가 1년이 남지 않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요 돈은 뭐냐면,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10억 달러, 33억 달러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좀 줄고 2억 달러 정도가 줄었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이 오히려 한 2, 3억 달러 정도 가까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금성 자산에 있던 부분들을 다시 조금은 더 금리가 높은, 수익성이 높은 단기 투자로 자산을 옮겼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 한 44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독은 이 44억 달러 정도가 뭔가를 회사가 M&A에 쓰거나 또 다른 데 뭔가 투자하기로 결정할 때 당장 조달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이 정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형태로 놔두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는 형태의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의 손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평가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가이익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가와 예상 실적을 좀 볼 텐데요.
주가하고 EPS를 보면 아까도 이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크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EPS가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회복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EPS는 회복되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이스탁 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가 조만간 7월 한 10일 정도 전후에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면 자동으로 기사를 쏴드리는 그 푸시로 쏴드리는 서비스가 런칭을 합니다. 베타 서비스가 런칭하는데 관심 정보 설정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회원들은 물론이고 무료 회원들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자원에 이런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푸시 설정을 승인하셔야지 여러분들 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상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는 이제 매출액이 20%, 그러니까 27년까지 보면 매출액이 연평균으로 보면 한 20%대 초반까지 하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EPS 부분들은 지금 2025년도는 이렇게 좀 하락한 걸로 나오지만 6년, 7년도를 보시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EPS 구간으로 보면 2026년도에는 0.35달러로 210%,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105% 성장한 0.7달러 정도가 되니까 아마 그때는 사상 최고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나 뭐 순이익이 앞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독이 세팅이 되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들이 들어오고 그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 업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요. 데이터독은 한 번도 거의 비싼 적이 없었어요. 최근 1년 동안. 노란색 보면 매우 저평가, 매우 저평가, 매우 저평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버림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한 50%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구만. 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실적에 따라서 아직은 굉장히 큰 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 그다음 최근의 이슈, 그다음에 뉴스, 실적 발표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있으면 또 실적 발표 시즌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매수를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뭔가 의사 결정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서 좀 이렇게 좀 그런 판단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모멘텀을 좀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이 요 5월 달쯤에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배열이 돼 있죠. 그래서 5일선, 21선, 61선 해서 요게 단기고요. 중기로 클릭하시면 21선, 61선, 120선에서 기업의 중기적, 장기적 모멘텀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때 이제 처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정배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이 다 정배열이 된 구간은 요 정도 구간이에요. 요 정도 구간. 네. 여기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5일, 21선, 60 이렇게 다 정배열돼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전부 다 역배열이고 지금 이제 정배열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게 좀 그래도 나름 어떤 실적 충격을 받지 않으면 시장에서도 잘 버틸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모멘텀의 움직임들은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현재 데이터독의 상황을 좀 빠르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의 일단은 지금 매매 신호는 현재 보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호가 105달러에 나왔고 현재는 보유 이런 상태입니다. 보유 상태고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하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 하트를 눌러서 관심 종목 등록하시면 나중에 그 뉴스나 관심 종목 푸시나 매매 신호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 다
푸시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신호 변동 내역까지 전부 다 푸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뉴스라든지 이런 또 다른 향후에 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면 다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들은 푸시로 보내드릴 거니까 관심 정보 설정하시고 앱 설치하셔서 꼭 그 푸시 수신 설정을 해주셔야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들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회원들은 그 정보들을 나중에 받으셔야 되니까 혹시 푸시를 안 켜신 분들은 꼭 푸시를 ON으로 좀 바꿔주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 신호를 보면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지금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그 EMA 차트라고 하는 요 부분들도 보면 여기서 요 한 5월 30일 요때쯤 5월 말 정도에 이제 변경이 돼서 모멘텀이 좋아진 쪽이에요. 중기 차트로 보면 21선, 61선, 121선이잖아요. 얘가 이제 굉장히 중기적인 신호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이제 신호인데 걔가 이제 막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60일이 116달러고 120일이 117달러인데 현재가나 5일선 자체, 21선 자체가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시간 문제지 아마 크로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좀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서 요 PER이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저희 쪽에서는 저평가인데 이 PER이 보면 지금 현재가 271인데 이게 저평가가 맞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PER F라고 되어 있는데 이 F가 뭐냐면 포워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상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 실적을 감안하면 몇 배냐? 이게 이제 포워드 값인데 현재 PER도 271배면 되게 비싸고 높은 거잖아요. 근데 예상 PER은 1126이니까 더 높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PER이 높아지지? 이게 싸다고 말할 수 있나?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PER로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PER도 있고, 뭐 PSR도 있고, 뭐 PCR도 있고, 또는 뭐 PBR도 있고, EV/EBITDA도 있고, 다양한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있는데 저희 밸류에이션 시스템에서는 그 기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포뮬러를 통해 가지고 몇 배를 줄 건지 승수를 정하고 하는 이런 퀀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PER을 타지 않아요. 왜냐? 왜 안 타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요 밑에 보시면 이 기업이 그동안은 이제 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였다가 이제 막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은 이런 EPS 값들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주가는 높았으니까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면 PER이라고 하는 게 P 나누기 E잖아요. P는 프라이스고 E는 어닝인데 어닝이 흑자 전환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주가는 이미 되게 높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PER을 계산하면 이렇게 수백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막 한 기업들은 PER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 PER이 툭툭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익이 흑자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PSR이나 EV/EBITDA나 또는 PCR이나 캐시플로우로 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막 흑자 전환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높아서 벌어지는 PER이 높다. 그래서 PER로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갑자기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예상 PER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 그러면 PER이라고 하는 게 제가 P 나누기 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P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기도 하고요. 요걸 주식수로 두 개 각각 나누면 P가 주가가 되는 거고, 프라이스 주가가 되는 거고, E가 EPS가 되기도 하죠. EPS. 얘는 주가, 프라이스. 네, 프라이스. 네, 그래서 프라이스 나누기 EPS인데, 프라이스는 지금 똑같은데, EPS가 어떻게 돼요? 0.52달러에서 올해 예상이 0.11달러잖아요. 그럼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라이스는 같은데 얘가 쭉 빠지니까 PER은 어떻게 돼요? 급등하겠죠. 네. 그래서 포워드 값이 지금 보면 대략 뭐 한 4~5배 가까이 이제 오르는 이유가 바로 요 비율만큼 떨어지는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PER도 제가 이 데이터독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ER forward는 더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은 다른 형태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PER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재에서 말씀드린 이런 재무와 관련된 부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에 들어와셔서 재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데이터들을 다 활용하실 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탭을 눌러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점핑한 것. 이 점핑한 게 뭘로 도달했냐 그러면 부채 아니면 자본일 텐데 여기서 보면 차입금이 점핑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차입금을 가지고 어디다 썼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자산을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쭉 보면 갑자기 점핑한 게 여기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었구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아직 딴 데 투자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현금성 자산에 12억은 뭘 갖고 있지까지 세부적으로 아시려면 그때는 전자공시를 열어서 이렇게 2024년도 12월이니까 요 개요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SEC 전자공시 이게 데이터독의 전자공시로 바로 가는 기능이에요. 누르면 바로 열리고 12월 달이니까 10이에요. 10. 8은 잠정실적이고 분기는 10Q, 연간은 10K입니다. 그래서 여기 10K 애뉴얼 리포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일링을 누르셔서 첫 번째 있는 요 10K를 누르고 왼쪽에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섹션에 보면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해서 뭐 이렇게 주석상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표를 여시거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자산 항목을 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캐시 이렇게 해서 치시면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서 제가 아까 MMF라든지 채권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거기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찾아서 디테일하게 보실 때는 전자공시 원본까지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훈련을 하시면 또 다른 기업들을 분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량주 분석 코너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